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파동의 성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파동의 성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여러분 뭘 설명드릴 건가 했더니 바로 굴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굴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꺾이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굴절이 왜 일어날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굴절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뭘 해드릴 건가 했더니 그럼 굴절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는 정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 스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빛이 흐르는가에 대한 그 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 세 개를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굴절부터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 단원 전체에서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될 것이 굴절인데, 자, 첫 번째 왜 굴절이라는가? 그래서 굴절의 뭐에 대한 이야기, 원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굴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옆에 이런 그림을 하나 여러분 관찰하도록 합시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임의로 뭔가를 하나 그렸는데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유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 부분은 유리가 있고요. 여기 점선으로 해놓은 것은 유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점선해 놓은 것은 유리하고 두께가 똑같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했더니 빛이 날아오는데 첫 번째 빛 그리고 두 번째 빛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빛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빛은 그냥 그대로 쭉 통과해 버렸고요. 두 번째 빛은 어떻게 됐다? 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똑바르게 온 게 아니라 약간 휘어져서 빛이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 빛이 이렇게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이 t1초, 이 부분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이 t2초인데 이게 t1초와 t2초의 크기가 같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와 여기를 통과할 때 시간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간이 똑같은가? 그리고 시간이 똑같다면 그게 뭐 때문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여기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 그리고 여기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을 각각 V1과 V2라고 했더니 그 결과 V1과 V2 중에서 누가 V1이 더 빠르더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공기 중을 통과할 때 속력이 빠르고 유리 중을 통과할 때 속력이 느리다 보니까 유리 중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된다? 속력이 느리니까 똑같은 거리를 가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짧은 거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짧은 거리로 갔지만 최단거리를 취해서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이 굴절의 원인이 뭐가 달라져서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굴절의 원인은 결국 뭔가 했더니 뭐에 따라서 바로 매질에 따라입니다 여러분. 매질에 따라 빛의 뭐가 달라진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굴절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리가 달랐잖아요. 맞죠? 아, 시간은 똑같았는데 속력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휘는 정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2번. 이게 스넬의 법칙인데 스넬의 법칙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약간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물리라는 게 증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넬의 법칙은 고교 과정에서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증명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을 하나 하는데 제가 임의로 여기 선을 하나 딱 끊고요. 위쪽은 공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래쪽은 뭐라고 하느냐면 유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유리 쪽으로 빛이 이제부터 들어올 건데요. 자, 빛이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나란하게 하나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빛이 쭉 하고 들어왔는데 유리 쪽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약간 꺾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 하나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세요. 두 개가 똑같은 광원에서 출발해서 날아온 거예요. 그럼 같은 빛이 쭉 와서 어디까지? 여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그으면 이해하시겠죠? 이 수직한 선을 기준해서 여기까지는 같은 위상의 빛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는 유리를 통과하고 하나는 공기를 통과하는데 이게 쭉 빠져나와서 똑같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수직하게 선을 그으니까
여기까지 바로 이 부분이 공기 중에 있는 부분이 여기를 통과할 때 유리중을 통과하는 부분이 서로 이 부분에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기 공기 중에서 속력을 V1이라고 쳤을 때 V1 T초 동안 움직였고요. 유리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의 속력을 V2라고 쳤을 때 V2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1T, V2T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직한 선을 그었을 때 이쪽이 입사각으로서 이게 세타1 그리고 이쪽이 굴절각으로서 세타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했더니 여기가 수직이야. 그리고 이게 다시 수직이야. 맞죠? 그럼 같은 중복각이고요. 세타1과 이쪽이 그렇죠. 세타1이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요 각이 여러분 세타1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세타2인데 수직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각은 세타2와 더하면 90도가 되는 각이고요. 그럼 이 각은 당연히 얼마? 세타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너무 작아 보여서 제가 요 부분만 확대해서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자, 그림을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수직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직입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개가 수직인데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V1T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V2T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각도를 정해줬는데 이쪽이 세타1 입사각이고요. 이쪽이 세타2 굴절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데 뭐냐 했더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속도비를 한번 내봅시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뭐를 하나 도입해야 된다? 바로 굴절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셔야 돼요. 굴절률이라는 것은 빛이 어느 정도 느려지느냐 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굴절률을 제가 여러분 임의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C = NV고요. 그때 N = V분의 C가 되는데 그때 요 N을 뭐라고 읽자? 굴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는 뭘까? 요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 했더니 특정한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 = V분의 C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잘 보세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굴절률이 얼마다? 10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요거 한번 봐주세요. 진공에서 가장 빠른 속력인데 만약 이게 10이 된다는 것은 V가 얼마? 1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 느려져요. 그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 느려지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굴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 굴절률은 지금처럼 진공에 대해서 비교를 하느냐 아니면 이 진공이 아니라 N1에 대한 2로서 N1분의 N2라고 해서 무슨 굴절률? 상대 굴절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대치도 있으니까 즉 1에 대한 2라는 상대 굴절률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왜 제가 갑자기 굴절률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이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해볼 거냐면 이 바깥쪽 즉 공기 쪽에서 어느 쪽으로? 유리 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공기를 1번, 유리를 2번이라고 해서 N1에 대한 2, 즉 1번과 2번의 굴절률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N1에 대한 2라는 건데 그게 N1분의 N2가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N과 V를 곱한 것이 C로서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N과 V는 무슨 관계? 그렇죠. 반비례 관계예요. 아시겠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N2라면 여기가 V2, 여기가 V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수가 되는 겁니다.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과 1번에 대한 속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살짝 고쳐볼까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 여기에다가 V1T, V2T로 바꾼 뒤에 뭐를 해볼 거냐면 X로 나눠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X분의 V1T 그 다음에 X분의 V2T 이게 뭐죠? 그렇죠. 간단히 나왔죠? X분의 V1T sin 세타 1 다음 X분의 V2T
바로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값을 바꿔 적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V는 또 뭐가 되는가 했더니 바로 F1 란다 1, F2 란다 2인데 여기 바깥쪽 공기에서 100번 진동하던 것은 유리로 들어갔을 때 몇 번? 100번 진동해요. 아시겠죠?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파장만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F1하고 F2가 서로 같아서 지워버리고 나니까 그 결과 남는 게 뭐가 남는다? 란다 2분의 란다 1이라는 값이 남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휘는 정도를 보여주는 이 법칙이 뭐냐 했더니 바로 이 수식이 스넬의 법칙이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자,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N1의 2는 뭐가 된다? N1분의 N2가 되고요. 그 다음 V2분의 V1 이로서 N하고 V는 거꾸로구나. 그러면 V는 F란다니까 란다 2, 란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까 고치니까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넬의 법칙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결과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자주 써먹습니다. 뭐냐 했더니 여러분 잠시 요 실험 부분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했더니 학교에서는 샤레를 이용해서 이 샤레하고 뭐를 이용하느냐면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둥근 샤레를 이렇게 딱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에 물을 반쯤 채워요. 딱 절반이 되도록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쪽에다 뭐를 붙이느냐면 모는 종이, 눈금 종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눈금 종이에 다른 수치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어찌됐든 가운데 중심선을 진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부분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면하고 수직한 법선을 딱 세운 다음에 뭐를 하는가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를 쏴보면 이게 이렇게 꺾여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공기와 그리고 물이 차 있을 때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건데 문제는 요 각도를 세타 1, 이 각도를 세타 2라고 잡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측정하는가 했더니 바로 이 부분 A고요. 요 부분 B를 측정합니다. 왜 A와 B를 측정하느냐면 어차피 반지름은 R로서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 공기 중의 속력을 V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의 속력을 V2라 잡았을 때 이 값이 원래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돼야겠지만 그 사인 세타 2는 바로 R분의 B 그리고 사인 세타 1은 R분의 A가 돼서 뭐 된다? B분의 A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요 끝부분을 자가지고 측정해서 굴절률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스넬의 법칙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스넬의 법칙에 관련돼서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잠시 뭔가 하나 해주셔야 돼요. 뭐냐 했더니 바로 스넬의 약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스넬의 약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뒤져보셔도 잘 없어요. 이건 제가 어디 찾은 거냐면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대학교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그걸 유심히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반 물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선 N1의 2는 정리를 해보니까 N1분의 N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니까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이 등장하는데 이걸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만약 세타 1이라든지 세타 2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이 만약 아주 작다면 특징이 뭔가 했더니 사인 세타와 거의 뭐가 되더라? 거의 여기 있는 세타하고 같아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아시겠죠? 그래서 라디안하고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잘 보세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 뭐라고요? R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R이 되고 여기가 세타고 이게 H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각이 너무 작아져 버리게 되면 거의 부채꼴 호하고 같아지면서 결국
여기에 있는 H 꼴 뭐가 된다? R 곱하기 세타라는 바로 무슨 법? 호도법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 H가 만약 R 세타였다면 사인 세타는 R 프라임 분의 H지만 약 R분의 H와 같아지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H 자체가 R 곱하기 세타였기 때문에 R 지우고 나면 세타로서 약 세타로서 라디안 값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 보면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법칙 중에서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를 고치니까 그게 세타 2분의 세타 1이 되는데 이거와 요걸 같이 보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N1, N2가 되고요. 그랬을 때 뭐끼리 곱하자? 대각선끼리 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크게 N1 세타 1 이퀄 N2 세타 2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뭔가 했더니 바로 스넬의 뭐다? 스넬의 약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스넬의 식을 간략하게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굴절률, 물질에 대한 굴절률을 살펴보니까 요걸 잘 봐주세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물론 공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1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기의 경우에는 이 N값이 약 얼마다? 1입니다. 물론 1하고는 좀 틀리고 진공이 1이고요. 진공보단 다소 큰 값을 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의 절대 굴절률이 약 1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경우가 등장하는데 물의 경우는 약 3분의 4입니다. 그리고 유리의 경우는 유리의 종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약 2분의 3 정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N값을 비교했을 때 공기를 천상 1번, 물을 2번, 유리를 3번이라고 쳤을 때 N1은 1, N2는 1.33, 그리고 N3는 1.5. 그럼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N1 세타 1 이퀄 N2 세타 2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각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세타 1과 세타 2와 세타 3를 비교했을 때 각은 1, 2, 3 순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 공기, 물, 유리 중에서 각이 제일 커야 되는 건 무조건 공기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물 쪽, 그 다음 유리 쪽인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입니다. 처음에 공기에서 물 쪽으로 들어온 빛은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 중에서 이 각이 세타 1, 공기에서 각입니다. 그럼 여기 물에서의 각은 공기에서 각보다 작아져야 되죠. 맞죠? 작아지려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 3번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야지 세타 2가 세타 1보다 작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물 쪽으로 휘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여러분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엔 거꾸로 여기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이런 빛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공기로 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공기로 갈 때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고 했을 때 자 상대적으로 똑바로 가는 게 B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기 쪽에서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에서의 각을 편의상 세타 1이라고 잡는데 물과 공기 중에서 누가 각이 커야 된다? 공기. 그럼 각이 커지려면 법선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C 쪽으로 꺾여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 더 하는데 뭐를 하느냐면 이번엔 요거 한번 해봅시다. 물을 유리 속에 담았습니다. 해서 물과 유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 유리인데 자 여기서 물에서 유리 쪽으로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빛이 세 군데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물과 유리 중에서 누가 더 각이 크나요? 바로 여러분 물이 더 각이 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각이 작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1번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거 여러분 시간 들여서 설명해 드리냐면 나중에 빛의 굴절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그 렌즈의 굴절 부분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뭐 하나만 더 설명드릴 거냐면 물질이 3개가 있는 경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잘 보세요. 요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공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물입니다.
여기는 유리입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공기에서 물 쪽으로 빛이 왔어. 맞죠? 그게 어떻게 되죠? 물에서 꺾였습니다. 다시 물에서 유리로 갈 때 또 꺾였습니다. 그리고 공기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걸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편의상 공기의 각을 뭐라고 할까? 요걸 N, 공기의 굴절률 N1, 물의 굴절률을 N2, 유리의 굴절률을 N3라고 하고요. 물론 절대 굴절률이죠. 공기의 굴절률을 N1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를 통과할 때는 뭐다? 바로 공기에 대한 물이었고요. 그 다음 다음입니다. 여기를 통과할 때는 여기에서는 물에 대한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죠?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거니까 유리에 대한 공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공기에서 물로 간다. 공기에서 물로. 물에서 유리로 간다. 물에서 유리로. 유리에서 공기로 간다. 유리에서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굴절률을 상대 굴절률로서 N1에 대한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N2에 대한 3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다시 N3에 대한 1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거쳐오기 때문에 결국 N, 잘 보세요. 1에 대한 2 곱하기 N, 2에 대한 3 곱하기 N, 3에 대한 1을 거쳐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1분의 N2 곱하기 N2분의 N3 곱하기 N3분의 N1이 되다 보니까 얼마? 1.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다 거쳐오면 마지막 공기 중에서는 어떻게 간다? 공기 중에서는 처음과 똑같이 가요. 이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더니 공기 사이에 물과 유리를 끼워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기로 갈 때는 이 안에 있는 물질 뭐를 통과하든 관계없이 공기에서 공기로 올 때는 똑같은 각을 가지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의 경우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전체적으로 굴절에 대해서 제가 스넬의 법칙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넬의 법칙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꼭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